비극의 서막이 열린 운명의 날, 1998년 12월 서울. 살을 애는 겨울 추위가 도시 전체를 덮었고 첫눈에 하얀 장관과 어우러졌다. 이 아름답고도 낭만적인 풍경과 함께 도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두꺼운 외투를 꽁꽁 싸매고 급히 걷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은밀하게 스며드는 불안감이 작은 전 가족의 집으로 번지고 있었다. 마치 곧 모든 것을 덮칠 그림자처럼 말이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전 은서 씨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딸 나리의 가장 좋아하는 고깃집 요리를 준비했다. 그러나 15살이 된 나리는 학교가 끝났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시계 초침의 째깍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고 매 순간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전 기호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리가 아직도 안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은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한 척 대답했다. 오늘은 일찍 끝났으니 친구 집에 들렀다 깜빡한 걸 거예요. 그런 위로의 말이 평소처럼 건네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불안감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이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고 너무도 차가운 공기에 창문을 열어 낯익은 길을 내다볼 때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오후 요급시가 가까워지고 어둠이 거리를 삼킬 때까지 나리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나리의 첫째 형 전민호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더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제가 나리를 찾으러 나가볼게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다. 벨소리와 수화기 넘어 들려올 대답 사이의 짧은 순간에 전 가족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은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며 희미한 희망을 품고 물었다. 여보세요? 여기는 전시 댁입니다. 혹시 나리는 어디에 있나요? 낯선 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전씨 가족 맞죠? 내 딸은 지금 우리 손에 있다. 만나고 싶다면 내가 보낼 지시를 따라라.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린 후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이 이어졌다. 그 말이 은서 씨의 가슴을 직격했고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떨었다. 수화기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호 씨가 뛰쳐나가 문간을 확인했을 때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다급히 뜯어본 편지에는 푸르스름한 볼펜으로 거칠게 쓴 철자가 틀린 메시지가 있었다. 내 딸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오늘 자정 송파 언덕의 폐가로 1000만 원을 가져와라. 경찰에 알리면 안 된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딸의 시체조차 볼 수 없을 것이다. 집안에는 깜짝 놀란 숨소리만 가득했다. 은서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억지로 삼키려 손으로 입을 막았다. 기호 씨는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옆에서 민호는 이를 악물고 조심스레 분노를 억제하려 했다. 나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해요. 민호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려치며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은서 씨는 놀란 마음에 외쳤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경찰에 알리면 우리 딸을 죽이겠다고. 당신 제발 참아줘요. 부탁이에요. 그 작은 부엌에서 가족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납치범의 요구를 따를지, 법에 의존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지. 그러나 시간은 분분히 흘렀고 나리의 미소와 따스한 모습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 밤 9시, 오랜 시간의 고뇌와 논쟁 끝에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닫히며 혹독한 겨울보다 더 긴 악몽으로 이끌려갔다. 위협과 절망 그 다음 날 아침. 전 가족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은서 씨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몸은 끝없이 계속되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협박 편지의 내용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로 인해 음식을 한 입도 삼킬 수 없었다. 거실 창문 앞에 서 있던 전기호 씨는 커튼을 꽉 붙잡은 채 찢어버릴 듯한 기세로 움켜쥐고 있었다. 편지 속의 단어들이 그의 기억 속에 생생히 꽂혀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의문은 하나뿐이었다. 우리가 실수라도 한다면 저들이 정말 아이를 죽일까? 민호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 머물던 멍한 기운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서서히 타오르는 분노가 자리 잡았다. 왜 하필이면 동생이에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냐고요? 그는 크게 소리를 치며 손에 든 컵을 바닥에 던졌다. 어머니는 이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러면 안 된다. 은서 씨는 절박하게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붉게 물든 그녀의 눈은 지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호는 식탁 쪽으로 걸어가 어머니 앞에 몸을 숙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피로 역시 숨길 수 없었다. 우리 동생이 지금 어디선가 묶여있고 굶주리고 있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의 손은 떨며 어머니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만해. 기호 씨가 딱 잘라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강했으며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침착함이야. 우리는 반드시 침착해야 해. 그 말을 마친 기호 씨는 잠시 굳어 있었다. 전날 밤 그가 테이블 위에 던져두었던 신문이 떠올랐다. 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또 다른 납치 사건에 대한 큰 제목과 함께 나오는 한 가족의 고통에 찬 사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경찰이 그 아이를 구하지 않았던가?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희미한 희망을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다. 결정했어. 경찰에 알릴 거야. 그의 말은 공기 중에 떨어져 집안 분위기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은서 씨는 공포에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크게 말했다. 안 돼요. 그들은 우리가 경찰에 알리면 죽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의 목숨을 함부로 걸 수 없어요. 그럼 더 나은 방법이라도 있나? 빌어야 해? 아니면 그들이 약속을 지키기를 믿으라고. 기호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화를 내며 말했다. 은서 씨는 뒷걸음질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깊은 울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내 나리는 그저 아이일 뿐이에요. 얘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집안 분위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며 무엇인지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기호 씨의 비밀 연락을 받은 경찰이 전 가족의 집에 도착했다. 신중하고도 엄격한 지휘관인 김성호 형사가 이끄는 수사팀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묘한 연민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김 형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협박 편지를 훑어보며 이를 악물었다. 정말 비열한 인간들이군. 경험이 많고 꽤 영리한 놈들이야. 전기호 씨는 형사와 마주 앉아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직했다. 우리 아이를 구해줄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김 형사는 대답했지만 그의 말은 안심을 주지 못했다. 심지어 민호조차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형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들어보니 확신은 없어 보이시는군요. 납치 사건에 확실한 건 없어요, 민호야. 하지만 우리가 당신 가족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에요. 김 형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수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납치범을 붙잡고 나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점점 움직일수록 전 가족은 그들의 절망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그것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밖에는 눈이 더욱 굵게 내리고 있었다. 눈길 위에 비친 가로등의 하얀 빛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 속에서 은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 위로 얼굴을 파묻었다.
엄마의 날이야. 추우면 어떡하니? 무섭지도 않니? 민호는 창가에 서서 멀리 어둠 속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으론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여 묘하고도 어두운 감정으로 맴돌았다. 가짜 돈이 가득 든 가방이 준비되고 난 후 집안은 숨 막힐 듯한 침묵에 잠겼다. 모든 가족은 서로를 번갈아 바라봤으며 단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얻고자 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겠지. 맞겠지. 기호 씨는 낮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전 가족은 절망감의 정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른 채로 지나간 것은 이 모든 악몽의 문이 훨씬 전부터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매복 작전의 실패 밤 11시, 전 가족과 경찰팀이 그들의 작은 집에 모이면서 외부의 차가운 겨울바람만큼이나 실내의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작전을 이끄는 김성호 형사는 식탁 앞에 서서 구석구석 표시된 지도와 설계를 눈으로 훑었다. 돈을 전달하기로 한 장소, 송파 언덕의 폐가가 오늘 하루 내내 세운 치밀한 계획의 중심이었다. 나리가 아직 살아있겠죠. 은서 씨는 흐느끼는 울음 속에 묻곤 했다. 김 형사는 그녀를 향해 눈빛을 보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평온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나리를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가짜 돈으로 가득 찬 가방, 위에는 진짜 돈 몇 장이 깔린 상태로 마지막 검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나리의 오빠 전 민호는 손에 힘을 너무나 강하게 주어 관절이 하얗게 질릴 지경이었다.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민호는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이 죽을 겁니다. 진정하세요, 민호. 김성호 형사가 그의 시선을 맞추며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가까워지다. 약속 시각 30분 전, 경찰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송파 언덕의 폐가는 눈 덮인 하얀 배경 속에서 음침하고 폐허가 된 모습으로 눈에 띄었다. 마치 수백 개의 유령 이야기가 머물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듯했다. 전원 위치를 잡으세요. 김 형사는 무정의를 통해 명령했다. 아무도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경찰은 신중하게 두 팀으로 나뉘어 작전을 준비했다. 한 팀은 폐가 주변의 수풀에 숨어 대기했고 다른 팀은 언덕 위로 연결되는 오솔길에 매복했다. 이 모든 계획은 실패를 고려하지 않은 듯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전기호 씨는 보따리 속 돈을 들고 천천히 폐가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어 다 막힐 것만 같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둠 속 폐가를 향해 조준된 총구와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기호 씨가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차가운 악몽 속 한 장면 같았다. 김 형사는 무정의를 단단히 움켜쥔 채 열감지 화면에서 작게 포착되는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밤 11시 55분, 멀리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납치범임이 분명했다. 신중한 행동과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 그리고 주변 전체를 살피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접근해왔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내 신호를 기다리세요. 김은 낮은 목소리로 무전을 통해 전했다. 납치범은 차근차근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보따리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 중간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마스크 뒤에서 까칠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방을 내려놔. 그리고 등을 돌려. 전기호 씨는 그의 말을 따랐다. 그는 눈 덮인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심장은 범인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멎는 듯했다. 그가 더 가까이 올 때까지, 더 가까이. 김 형사가 신호를 보낼 순간을 기다리며 속삭였다. 계획의 긴장이 최고조로 넘쳤다.
예상치 못한 변수, 갑자기 그림자가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숲속의 한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마치 구석으로 몰린 야수처럼 소리쳤다. 경찰,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의 말에 김 형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납치범은 뒤돌아 숲속으로 달아났다. 김 형사는 즉시 소리쳤다. 그를 따라가세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찰들은 매복지에서 급히 나와 총을 장전하고 손전등을 켜들었다. 빛이 숲의 구석구석을 비췄다. 그러나 두꺼운 눈과 험난한 지형이 발을 깊이 빠뜨려 추적 속도가 늦어질 뿐이었다. 그가 어디로 갔죠? 우리 대상을 놓쳤습니다. 한 경찰관이 무정이를 통해 외쳤다. 김 형사는 이를 악물며 패배감이 자신을 삼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몸을 던져 뛰며 어떤 단서라도 발견하려 노력했다. 발자국, 핏자국, 아니면 뭐든지. 그러나 모든 것은 비어 있었다. 1시간의 수색 끝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양말과 도로에 떨어진 칼 한 자루뿐이었다. 납치범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어둠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다. 퍼지는 절망감돈을 교환하려던 장소로 돌아오면서 공기는 무겁고 음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서 씨는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호는 근처의 눈덩이를 강하게 걷어차며 감정을 참지 못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졌다고요? 우리 눈앞에서 놓치다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김성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단호하게 들렸다. 그는 땅에 떨어져 있던 칼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고통스러웠지만 어딘가 희미한 희망도 담고 있었다. 그는 흔적을 남길 겁니다. 반드시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김 형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절망감은 거대한 파도처럼 전 가족을 삼키고 말았다. 그들의 심장 속에서 나리는 이제 절벽 위에 매달려 있는 가느다란 끈과 같았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끈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녀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다. 마치 차가운 눈밭과 별빛 없는 밤하늘 아래로 영원히 묻히는 것처럼 충격적인 시신 발견 매복 작전이 실패로 끝난 지 나흘째. 전 가족의 희망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희미해져가고 있었다. 그때 송파구 경찰서에 긴급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남성의 목소리가 간신히 이어졌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성호 형사는 제일 먼저 전화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복잡한 사건을 겪었지만 전화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그의 등골을 얼릴 만큼 섬뜩했다. 신고자는 남한산성 근처 눈 덮인 들판에서 작업 중 눈 속에 묻혀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현장으로의 긴박한 출동경찰팀은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오직 무정이의 잡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은서 씨는 동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지만 나리의 사진을 꼭 붙든 채 그들과 함께했다. 그녀의 눈빛엔 공허함과 공포가 교차하고 있었다. 현장에서의 끔찍한 순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얽힌 채 이상한 흙더미로 이어진 하얀 눈밭을 발견했다. 그 앞엔 새로 파헤쳐진 얕은 구덩이가 있었다. 그 주변의 흰 눈과 진흙 속에서 작은 천 조각이 눈에 띄었다. 김 형사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잡아당겼다. 그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것은 중학생 교복의 작은 블레이저 조각이었고 크기로 보아 나리에게서 온 것이 분명했다. 지체 없이 바로 파헤칩니다. 김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긴급히 명령했다. 경찰들은 삽을 들고 마구 흙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덩이를 깊이 파내려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전등 빛 아래 드러나는 끔찍한 장면은 모두를 소름 돋게 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차갑고 창백한 손이었다. 목에는 가시밧줄이 단단히 감겨 있었고 나리의 몸은 그 아래 묻혀 있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은서 씨는 차디찬 눈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약해진 두 다리는 갈 길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잔뜩 떨리는 몸으로 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려는 그녀를 아무도 막지 못했다. 서툰 발걸음을 걷다 그녀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그 작은 몸을 마주하고는 외마디로 울부짖었다. 나리야, 우리 나리 엄마 왔어. 맞지? 맞지? 그녀의 음성은 어둠 속을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었고 전기호 씨는 아내를 꽉 붙들며 그녀의 무너지는 몸을 받아주었다. 은서야, 진정해. 진정을 해줘. 하지만 그의 눈도 벌건 핏줄이 섞인 눈물로 가득했다. 끔찍한 시신이 완전히 수거되자 모든 경찰관이 말없이 숨을 죽였다. 나리는 얼어붙은 눈 속에서 차갑게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몸 곳곳은 끔찍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목을 감고 있는 긴 가시밧줄은 깊고 보랏빛 멍자국을 선명히 남겼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리의 작은 두 손에는 멍과 굳은 피가 가득했고 이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외투는 불완전한 상태로 시신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마치 범인이 현장을 고의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인 듯했다. 김 형사는 나리의 손목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작은 동물 털이 붙어있는 머리핀이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야.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어.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의 눈엔 고통과 분노가 어려 있었다. 번지는 절망감 은서 씨는 눈 위에 쓰러지듯 딸을 꼭 안았다. 입에서 어떤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이 가혹한 순간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주변에 경계선을 세우고 하나하나 샅샅이 증거를 수집했지만 집중력을 잃은 상태였다. 현장의 정적은 간간히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로만 깨어졌다. 몇 걸음 떨어져 있던 나리의 오빠 민호는 주먹을 굳게 쥐고 스스로의 손바닥까지 파고드는 손톱을 느끼며 분노를 참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올라가며 외마디처럼 터져나왔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저놈이 누구든지 왜 우리 동생한테 이런 짓을 했냐고. 김 형사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약속하마.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나리가 이런 일을 겪고 아무것도 없이 남겨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엔 자신감과 함께 불안감도 배어 있었다. 수많은 사건을 겪어왔던 그도 이번 사건만큼은 해결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끝이 없는 의문들. 그날 이후 나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평화롭던 송파 지역은 슬픔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한 소녀가 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범인이 무슨 이유로 이런 잔혹함을 저질렀는지, 나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언론은 사건을 끊임없이 보도했고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전 가족에게는 어떤 것도 그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을 달랠 수 없었다. 답이 없는 질문들은 그들의 상처를 다시 새기듯 더 깊은 고통을 안겨줬다. 그리고 차디찬 겨울날 가족들과 함께 절망과 증오가 부글부글 피어나고 있었다. 이상한 흔적. 김성호 형사는 빽빽히 채워진 수사 기록판 앞에 서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현장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물이 놓여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팀원들로부터 희망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다. 무거운 공기가 수사 분위기를 짓누를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이 증거들을 보면 볼수록 범인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 같아요. 한 젊은 수사관이 나리의 시신 사진과 함께 발견된 이상한 흔적들을 화면에서 보며 중얼거렸다. 이상 징후 모든 수사관은 현장과 희생자 몸에서 나타난 이상한 단서들에 당황해했다. 세심한 분석 끝에 몇 가지 주요한 단서가 떠올랐다. 이것들은 수사팀에게 숨막히는 의문을 던졌다. 나리의 목을 졸랐던 가시 밧줄 김 형사는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밧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거의 부서질 듯 움켜잡았다. 이 밧줄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왜 굳이 가시가 있는 밧줄을 사용했을까? 이건 단순히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 범인은 피해자가 죽기 전에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려 했어. 김 형사는 어두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단순히 죽이려던 게 아니라 벌을 주려 했던 거야. 또 다른 수사관이 목 주변의 멍 자국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형사님, 이 자국을 보면 밧줄을 뒤에서 천천히 잔혹하게 당겼던 걸로 보여요. 그녀는 틀림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멀리 떨어진 외투나리의 외투는 그녀의 시신에서 10m 이상 떨어진 눈 위에서 발견됐다. 외투는 찢어진 자국이 있었고 표면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수사관 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끌려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외투는 몸 위에 있지 않았을까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히 대답했다. 범인은 일부러 현장을 혼란시키려 했거나 어쩌면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동물털이 묻은 머리핀 수사팀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증거는 단순한 머리핀이었는데 여기에 동물의 털이 달라붙어 있었다. 김 형사는 작은 머리핀을 들고 빛에 비추며 말했다. 범인이 실수로 남긴 것이 아니라면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 문제는 여학생의 머리핀에 왜 동물털이 묻어 있느냐는 거야. 젊은 경찰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사님, 이 털은 고양이, 개, 아니면 어쩌면 다른 어떤 동물의 것 아닐까요? 김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이게 범인의 애완동물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리를 가뒀던 장소에서 남은 흔적일 수도 있어. 어쨌든 조금 더 범인에게 다가가고 있단 거야. 팽팽한 논쟁 수사팀은 회의실에 모여 단서를 분석하기에 분주했다. 방 안의 공기는 뜨거운 논쟁과 함께 답답해지고 있었다. 가설들이 제기되자마자 수차례 반박당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던 은서 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얼굴에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아직 뭔가 찾은 게 없나요? 작은 단서라도 없단 말인가요? 그녀의 간절한 시선 앞에서 누구도 솔직히 현재의 난관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김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씨,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니요. 벌써 4날이나 흘렀잖아요. 그 4날 동안 제 아이는 차가운 들판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 은서 씨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울먹이며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김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4날이 지났고 현재까지 가진 것은 단서 몇 가지와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질문뿐이었다. 수사팀 전체에 깊은 어둠이 드리웠다. 희미한 희망의 빛,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갑자기 박 수사관이 서류를 들고 탁자 위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가 동물털과 가시밧줄의 근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추적하면 제조지나 관련 지역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김 형사는 벌떡 일어나며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번졌다. 맞아, 바로 그거야. 이 밧줄은 소량 구매가 어려운 제품일 거다. 그리고 동물털도 DNA 분석을 즉시 진행해야겠어. 급하게 회의가 소집됐다. 흐릿하게 비춰지던 겨울 아침의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만약 사건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공포에 잠길 것이며 전 가족은 영원히 깊은 비탄 속에 갇히게 될 것임을, 용의자와 음산한 지역 현장에서 얻어진 모든 단서가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듯 수사는 거의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다. 그러나 동물털 DNA 분석 결과와 나리의 목에 감긴 가시밧줄 분석에서 희미하지만 중요한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성호 형사는 회의실 책상 위에 최신 실험실 보고서를 펼쳐놓고 긴장된 눈빛으로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가시밧줄은 소량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이에요. 확실히 대규모로 건축자재 회사에서 주문된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밧줄이 자주 사용되는지 조사해야 해요. 그는 냉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동물털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대형 사냥개 품종에서 나온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종류죠. 박 수사관이 흥분 속에서도 약간의 우려가 섞인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겠네요. 건설 현장 근처나 대형 사냥개가 있을 법한 빈민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어요. 젊은 수사관 한 명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사가 좁혀진 빈민가 팀은 송파 남부의 빈민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곳은 낡고 비좁은 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했다. 이곳은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시밧줄이 흔히 쓰이는 장소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활동이 감춰진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이 이 지역에 접근하자 무거운 공기가 팀을 억누르는 듯했다. 좁은 골목길은 쓰레기로 가득 찼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오래된 집들로부터 간간히 울려 퍼지며 주변을 불안하게 했다. 김 형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무전을 통해 말했다. 각자 조심하며 행동하세요. 여기 있는 누구라도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계획이 밖으로 새지 않게 유지하세요.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발길을 피했다. 일부 주민들은 집 문을 단단히 잠그며 다른 이들은 먼지 낀 창문 너머로 멀찌감치 경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우리가 지금 범인의 영역에 들어섰어요. 박 수사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총을 단단히 쥐었다. 수상한 인물의 등장 2시간을 걸쳐 음산한 좁은 길을 수색하던 중 김 형사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일하는 한 노년의 노동자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이상한 걸 찾고 있다면 한동민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분위기가 굳어졌다. 한동민은 40대 중반의 건설 노동자로 이 지역에서 악명이 자자했다. 그는 폭력 사건 전과가 있었지만 정당 방위를 이유로 풀려난 이력이 있었다. 한 수사관이 한동민의 파일을 열어보며 말했다. 정말이지 이런 식의 사건을 저지를 만한 사람 같군요. 김 형사는 중얼거리며 지도를 가리켰다. 팀은 곧 한동민이 거주하는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찬 초라한 집으로 빈민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김 형사는 무전을 통해 명령했다. 전원 위치에 들어가세요. 그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한동민과의 대면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열리자 한동민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낡은 노동자용 코트를 걸쳤고 눈빛은 둔해 보였지만
경찰의 모습을 보자마자 경계심이 번쩍였다. 뭘 원하십니까? 그는 입술이 갈라져 있었지만 적대감이 담긴 날카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 형사는 한동민의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앞으로 나섰다. 한동민 씨, 우리는 당신이 제공했거나 사용했던 건축 자재에 대해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동민은 비웃듯 미소를 지었지만 직접적인 대답 대신 느릿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팀은 신중하게 뒤따랐고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집은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다. 통로는 물건들로 꽉 차 있었고 곰팡내와 동물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 위 몇 군데에 의심스러운 흔적이 보였고 벽 한쪽에는 덩그러니 매달린 가시 밧줄도 있었다. 특히 밖에 있는 대형 사냥가의 2마리가 묶여있는 우리가 눈에 띄었다. 김 형사는 벽에 걸려있는 밧줄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찾고 있던 밧줄이에요. 당신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한동민은 냉랭히 대답했다. 건축 현장에서 그런 건 아주 흔하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미세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박 수사관은 그를 조용히 관찰하던 중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의자 근처에 말라붙은 피로 보이는 자국이 있었다. 그는 김 형사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다. 당장 이 집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용의자 체포 현장에서 살해 도구와 동일한 가시 밧줄, 그리고 의심스러운 지문이 묻은 재킷을 발견한 후 경찰은 한동민 체포에 나섰다. 그가 수갑에 묶여 끌려나가는 순간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 경찰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게 아냐. 난 단지 고용된 사람이었어. 너희는 절대 저놈을 잡을 수 없을 거야. 한동민은 밤하늘에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말은 짙은 불안을 가져왔고 경찰팀은 그가 단순한 말단에 불과하며 진짜 범죄자는 여전히 어딘가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무거운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용의자의 기묘한 자백 한동민은 밤늦게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속엔 미묘한 비꼼이 서려 있었다. 그는 심각한 혐의와 맞닥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 금속 재질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손이 여전히 수갑에 묶인 채 조사실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성호 형사는 책상 위에 손을 짚고 한동민과 마주섰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늘 정조준했다. 한동민,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 집에서 발견된 가시 밧줄, 그 외의 수상한 흔적들, 주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당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전나리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는 어깨를 으쓱하며 카메라가 설치된 방 구석을 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전나리, 난 그 아이를 몰라요. 당신들이 뭘 믿든 상관없소. 난 그냥 평범하지도 못한 건설 노동자일 뿐이오. 김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손가락은 책상을 두드리다 주먹으로 바뀌었다. 김은한의 태도에서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무엇인가 음습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점을 확신했다. 고조되는 긴장조사실의 문이 닫힌 지 2시간. 모든 경찰의 노력이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벽에 부딪히듯 한의 완강한 태도에 막혔다. 하지만 김 형사가 나리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 사진과 함께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외투를 보여주자 한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동민, 아직도 부인할 겁니까?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증거, 물증, 심지어 당신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까지. 젊은 수사관 박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긴장된 조사실의 공기를 갈랐다. 부인이라니. 한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수갑이 묶인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감지됐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게 아니에요. 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점점 더 조급하고 날카로운 말투로 압박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왜 당신 지문이 해당 물건에서 나왔고 어떻게 당신이 살해 도구와 연결됐는지 설명하십시오. 한동민, 지금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지던 후 큰 직설적인 목소리가 아닌 피로감이 묻어나는 낮은 톤으로 말했다. 알겠소. 말하겠소. 당신들이 뭐라 믿든. 한동민의 이상한 고백하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빛은 텅 빈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난 고용된 자였어요. 그냥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한 하수인일 뿐이요. 당신들이 생각하듯 이 아이를 죽일 동기가 내겐 없소. 내겐 오직 돈이 필요했을 뿐이요. 어떤 남자가 내게 돈을 제안했소. 아이를 특정 장소까지 데려다 주라는 조건으로. 이 말에 김은 거의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누가 고용했소?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그곳으로 데려갔소? 한의 얼굴이 굳으며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남자를 본 적도 없소. 그저 그가 치밀하다는 것을 알았소. 그와의 모든 접촉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소. 나한테는 연락처와 선불금이 든 봉투만 지정된 장소에 남겼던 거요. 내 임무는 아주 간단했소. 학교 근처 골목에서 아이를 납치해 작고 낡은 트럭으로 송파의 폐가로 데려가는 것이었소. 지시대로 가서 아이를 그곳에 두고 나머지 돈을 받았소. 조사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김 형사는 이를 악물며 압박을 이어갔다. 그 사람은 누구였소? 어떤 특징이라도 없었소? 하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훑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듯 머뭇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매번 같은 말을 끝에 덧붙였소.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박은 김을 바라보며 당혹감을 느꼈고 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게 확실합니까? 추가적 단서나 증거는 정말 없다는 겁니까? 나는 그놈이 당신을 이용해 나리를 죽였다고 믿소. 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머리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소. 내가 그 거래를 시작한 순간부터 내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소. 하지만 그자는 경고를 보냈소. 내가 입을 열면 다음은 나라는 걸. 당신들이 진실을 믿든 말든 그건 당신들 문제요. 하지만 나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직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요. 수사팀의 혼란 조사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박은 조용히 다가가 김에게 속삭였다. 김 형사, 이 남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다른 놈이 있다면 어떡하죠? 김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늘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엔 비웃음도 도전적인 태도도 없는 구석에 몰려 덫에 걸린 쥐 같은 모습이었다. 김은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그가 모든 것을 말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그가 하수인일 가능성이 높소. 이제 문제는 배후에서 줄을 잡고 있는 그 괴물이 누구냐는 거요. 예상 밖의 후속 사건 신문이 끝난 후 한은 임시 구류실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감옥에서 날아온 소식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김은 이 소식을 들은 후 회의실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박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외쳤다. 이게 대체 뭐람?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김은 눈을 감으며 무거운 진실의 압박을 느꼈다. 이빨 사이로 그는 힘겹게 말했다. 한이 말했던 어둠은 진짜였던 거야.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겠지.
연쇄적인 미스터리한 죽음의 시작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로 이미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수사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의 죽음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나리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들이 하나둘씩 목숨을 잃기 시작했다. 첫 번째 죽음, 돈을 전달한 목격자, 그날 아침 경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이 순식간에 불안감을 휩쓸었다. 나리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했던 농부가 사망했다는 보고였다. 김성호 형사가 아침 회의 중 소식을 전해 들을 때 한 젊은 경찰관이 당황한 얼굴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시신을 보고 신고했던 그 농부, 말하자면 그분이 죽었습니다. 목을 메고 자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민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쳤다. 분노와 슬픔으로 이미 감정이 뒤엉켜 있던 그는 재빨리 김을 향해 걸어가며 두 주먹을 움켜쥐었다. 자살이라니요? 당신 생각에도 말이 됩니까? 단순한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협박받은 거라고요. 나리를 죽인 자들이 입을 막으려 하고 있잖아요. 김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방 안은 이미 수군거림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번 사건에서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시 현장을 내려가야 합니다.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마세요. 연쇄적으로 이어진 미스터리한 죽음들. 김이 팀을 이끌고 농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의심스럽고 어두운 장면이 이들을 맞이했다. 그는 침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지만 유서도 없었고 어떤 절망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옆집에 사는 주민은 경찰에게 이렇게 증언했다. 어젯밤 그분이 계속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증언자, 사건 당시 한동민을 패가 근처에서 목격했던 배달 트럭 기사 역시 생명을 잃었다. 그의 시신은 서울 외곽의 트럭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사고였다. 트럭이 가드레일에 부딪혔는데 속도가 30km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수사관이 초기 보고서를 회의실에서 발표했다. 김은 자리에 일어나며 사색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가 엄중히 말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연결된 흐름. 범인은 단지 나리를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협박 편지들이 날아오다 단지 증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사 목록에 오른 사람들, 김 형사를 포함한 경찰, 그리고 전 가족 모두가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각 편지는 알 수 없는 발신지에서 보내졌으며 내용은 짧지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조사를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나리의 어머니 은서 씨의 경우 가족 전체가 딸의 죽음이라는 악몽과 싸우고 있던 어느 아침에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 속에는 나리 교복에서 뜯긴 것처럼 보이는 천조각과 함께 적힌 글이 있었다. 아직 내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바로 내 옆에 있다. 이 편지는 은서 씨를 거의 쓰러뜨렸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공포에 몸을 떨며 외쳤다. 기호 씨,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호 씨는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마저 떨리고 있었다. 우리를 더 이상 해칠 순 없을 거요. 경찰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감추어진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연쇄 죽음이 김을 절망으로 몰아넣다. 죽음이 이어지면서 수사팀 전체가 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김과 함께 처음부터 사건을 파헤쳐왔던 박 수사관은 배달기사 사망 사건을 담당한 동료가 또 다른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계획만 짜는 사이 그들이 우릴 앞서가고 있습니다. 형사님, 그들은 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있어요. 박은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와 불안의 눈길을 보냈다. 김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에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맞아, 박. 그들은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 김은 말을 천천히 뱉으며 이빨 사이로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들은 단서를 남겼어. 이건 단순한 연쇄 살인이 아니야. 이것은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은 언제나 틈을 보여준다. 수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김은 그 앞에 놓인 것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엔 계획이 섞여 있지. 만약 소문대로 그 주모자가 정말 권력자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미 저들이 계산한 구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진실을 쫓는 대가, 김은 매일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한 장 한 장 다시 살폈다. 그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죽음은 김을 점점 더 절망과 초조함의 늪으로 끌어내렸다. 수사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과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 그 죽음들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이제 한 생명을 더 잃게 된다면 그건 분명 내 잘못일 것이다. 어둠의 권력이 들이우다 모든 수사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한 가운데 송파구 경찰서와 지역사회에는 사건 뒤에 강력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범인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암흑의 조직이라는 공포스러운 속삭임이 이어졌다. 하지만 단지 근거 없는 소문만이 수사팀을 위협하지 않았다. 사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작지만 중요한 증거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는 진짜 주모자가 누구든 간에 그가 단순히 살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그는 자신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려 했으며 그에게 대항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한동민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한동민이 체포된 지 이틀 뒤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 한이 감옥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검 결과 그의 심장에는 어떠한 질병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건강에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요? 심장마비요. 박 수사관이 의료 보고서를 받자마자 책상을 세게 치며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타오르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누가 우리를 바보로 보나 봅니다. 김성호는 곧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감옥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영상 속에서 하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마치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뭔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고 비명조차 내지르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대체 무슨 상대와 맞서고 있는 겁니까? 박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무력감이 묻어났다. 김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러워진 듯 말했다. 하는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야. 이건 경고다. 사건 중심으로 더 접근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 자의 메시지야. 권력 있는 암흑 조직의 소문한의 죽음 후 며칠 안에 수사팀은 모든 것이 그들의 손 밖으로 나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몇몇 중요한 증인들이 갑작스럽게 증언을 번복하거나 협조를 거부했다. 심지어 일부는 단서조차 남기지 않고 실종됐다. 한편 익명의 협박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수사팀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위협적인 편지나 짧고 섬뜩한 익명 전화들을 받기 시작했다. 나리의 오빠 민호 역시 어느 아침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찾기를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내 차례다.
민호는 편지를 탁자 위에 던지며 서늘하면서도 분노에 찬 눈빛으로 외쳤다. 이들이 날 협박하고 있다고요? 아니,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들은 제게 알리고 싶은 거라고요. 자기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김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 이들은 너만 위협하는 게 아니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위협해서 자진 철수하게 하려는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약속하마. 조직의 존재를 암시하는 증거 모든 일이 막다른 길로 향하는 상황에서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하나의 증거가 새로운 방향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나리가 착용하고 있던 머리핀에는 동물의 털이 묻어 있었는데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실험실 분석 결과 이 털이 값비싼 수입 대형 사냥개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견종을 기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박이 서울 지역의 개 수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며 작게 말했다. 이게 관계자를 좁히는 열쇠가 될 수 있겠군요. 김은 관련 명단을 손에 들고 보고서를 살펴보다가 한이름에서 멈췄다. 이건우. 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다. 이건우의 그림자 이건우는 건설업계의 거물로 알려진 인물로 송파 지역의 주요 기업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더 놀라운 점은 그의 아버지가 과거 전기호, 나리의 아버지와 연관된 기업과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었다. 민호는 이건우의 이름을 듣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이요. 아버지가 예전에 그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 회사의 비정상적인 대출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설마 그 때문에 나리가... 김은 파일을 다시 넘겨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파장을 가진 인물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그는 경제뿐만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 그가 사건의 배후라면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닌 그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일이었을 것이다. 끊이지 않는 불안감 속 전가족 김과 팀이 이건우의 권력을 조사하는 동안 전 가족은 불안한 나날 속에 살아가야 했다. 매번 예상치 못한 사건과 위협이 가족을 괴롭혔다. 한밤중 창문이 깨질 듯 흔들리거나 민호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느꼈다. 결국 나리의 어머니 은서는 김의 팔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죠. 그들은 우리가 입을 다물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전 씨. 그들이 원하는 건 공포를 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집착에 사로잡힌 형사 김성호는 매듭을 푸는 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형사였다. 가장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해내며 명성을 쌓아온 그는 나리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도 또 하나의 도전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그의 경력을 시험한 수준을 넘어 그의 정신을 서서히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었다. 미스터리한 죽음들, 위협적인 편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흑의 손들이 그와 그의 팀을 점점 조여오고 있었다. 무거운 압박감 날마다 김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사건 파일, 핏빛 사진들, 그리고 무고한 나리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곳에 나타났다. 보고서 속에서, 꿈속에서, 그리고 침묵 속 긴 밤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 수사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다. 형사님은 쉬셔야 합니다. 벌써 사흘밤을 뜬 눈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소? 김이 서류 더미에서 얼굴을 들며 대답했다. 그의 눈은 수면 부족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다. 매 순간 죽어간 사람들, 나리의 말없는 절규,
그리고 눈물 범벅인 그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오. 더 말을 잇지 않은 박은김의 표정에 깊이 새겨진 마음의 갈등을 읽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조용히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사님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형사님이 무너지면 누가 우리를 이끌겠습니까? 김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듯한 현장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사진을 쥐며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악몽에 사로잡히다 밤이 되면 김은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한때 평화로운 안식처였던 곳은 이제 그에게 개인적인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긴 흑발을 가진 한 소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약한 목소리, 나리의 목소리가 형상을 초월한 공간에서 들려올 것만 같았다. 김 형사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벽에 기대었다. 벽에는 온통 붉은 펜으로 쓰인 단서들이 걸려 있었다. 김은 그것을 가만히 보며 속삭였다. 내가 뭘 놓쳤단 말인가? 점점 더 악몽은 현실처럼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악몽 속에서 그는 나리의 시신이 발견된 폐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각 구석에서 괴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를 끌어당기며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그 속에서 반복되는 목소리가 울렸다.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집에 닥친 화재 어느 날 밤, 김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작업하던 중 갑작스러운 연기가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뜰로 달려나갔다. 쓰레기통에 버려둔 서류 더미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러나 불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처마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김은 서둘러 불을 끄려 했지만 문득 바닥에 타다 남은 편지가 하나 발견되자 몸이 굳었다. 편지에는 아직 알아볼 수 있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수사하지 마라. 어둠을 도발하지 마라. 박은 다음 날 아침불에 그을린 김의 집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형사님, 괜찮으십니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지역 경찰은... 김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들이 날 경고하려는 거요. 하지만 틀렸소. 난 여전히 살아있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추적할 것이오. 끝없는 협박. 김은 화재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협박 전화까지 시달렸다. 한밤중이면 의도적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었고 어딘가에서 비웃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간혹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형사님,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군요. 매번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의 눈엔 더 큰 분노가 깃들었다. 그러나 김은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범인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거대한 어둠의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박이 그의 책상 위에 또 다른 편지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형사님, 이번에는 사무실로 직접 보내졌습니다. 김은 봉투를 열었고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자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다. 형사님은 스스로가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김 형사님. 끝없는 어둠 속으로 계속된 사건과 공격은 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팀원들은 그가 점점 어두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걱정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둠은 김조차 삼켜버릴 것을 모두가 두려워했다. 어느 날 밤 박이 김에게 다가와 간청했다. 형사님, 혼자 다 짊어지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형사님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어요. 형사님이 쓰러지시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김은 조용히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박, 넌 모른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야.
그들은 정의를 조롱하고 있지. 내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정의는 사라지고 말겠지. 희망의 끝과 나락의 경계 시간이 지날수록 김은 자신이 이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어두운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이 더 이상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태도에 갇힌 감옥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령 내가 어둠에 삼켜지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비밀이 드러나는가?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1년, 절망과 침묵의 두꺼운 장막 속에서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았다. 비록 김성호는 사건의 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났지만 스스로 폭풍의 중심인 사건에서 벗어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표면적인 고요함과는 상관없이 어둠이 결코 사라진 적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안개 자욱한 아침, 여명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한 통의 의문의 편지가 경찰본부로 배달되었다. 봉투는 신중히 밀봉되어 있었으며 우표도 발신인의 흔적도 없었다. 그저 희미하게 적힌 한 줄의 메시지. 여전히 진실을 찾고 있는 이에게. 이상한 단서와 낡은 신발 박 수사관이 가장 먼저 그 편지를 손에 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꼼꼼히 살핀 후 그는 천천히 열었고 안에 담긴 내용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메모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놓치고 간 것이 있다. 신발은 송파동부 폐허 지역 오래된 창고 지하실에 있다. 그는 곧바로 김에게 보고했다. 이제는 특별 자문관 역할을 맡고 있던 김은 편지를 손에 쥐며 잉크 냄새가 여전히 진하게 느껴짐을 알아차렸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진실을 비추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박, 팀을 준비해라.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만약 이게 장난이라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지만 무언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마라. 김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창고 지하실과 운명의 신발, 송파 동부 폐허 지역 가장자리. 오래된 창고는 음산한 분위기로 팀을 맞이했다. 무너진 벽과 이끼로 덮인 외관, 그리고 두꺼운 먼지가 아침 햇살을 가로막았다. 적막한 공기를 타고 서늘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김은 낮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모두 조심스럽게 움직여라. 이 단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다가갔다. 박과 2명의 수사관이 지하실로 들어가기 위해 낡은 문을 부수었다. 문이 삐걱대는 소리는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그 너머엔 어둡고 축축하며 싸늘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손전등이 무릉덩이와 금이 간 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놀랍게도 메모에 적힌 대로 낡아빠진 신발 한 켤레가 바닥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배치한 듯이 기괴하리만치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다. 김은 신중히 다가가며 신발 앞에 무릎을 꿇고 수사 작업을 시작했다. 진흙 자국이다. 목초지 흔적이 보인다. 안쪽은 잠깐만. 김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다. 신발 뒤축 안쪽에서 희미한 핏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우린 DNA를 가졌어. 이제 검토만 남았다. 신발로 드러난 끔찍한 비밀 DNA 분석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던 팀은 밤늦게 실험실 리포트를 기다리며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다. 신발에 묻은 혈액 샘플이 뜻밖의 인물과 일치했던 것이다. 바로 이건우. 이건우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추측 속에서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나리가 살해된 날 철저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박은 소식을 듣고 뒤로 물러나며 멍해졌다.
말도 안 돼.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리의 피가 그의 물건에서 발견됐다고요. 김은 한참 동안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 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 만약 이건우처럼 권력을 가진 자가 정말 연루되었다면 그는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신발, 마치 누군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놓여 있었단 말이지. 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즉, 이건 함정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조직 내 누군가가 이건우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김은 눈에 잔뜩 긴장을 띈 채로 대답했다. 바로 그거다. 권력은 언제나 단결되지 않는다. 이건우의 적일 수도 있는 누군가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뭔가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위험한 수사의 한 걸음 조사는 전보다 더 위험하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건우의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신발에서 발견된 DNA는 나리 사건의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박은 이건우를 즉시 소환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은 반대했다. 지금 그를 부르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가 알아차릴 거다. 주변 인물들부터 주시해라. 그의 권력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김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진실을 향한 희미한 빛을 붙잡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 단서가 진정한 돌파구일지 아니면 모두를 절멸시키는 마지막 덫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출구 없는 암흑의 구덩이 전나리 사건은 곧 김성호 형사의 수사 경력 중 가장 깊고 어두운 미궁으로 변해갔다. 몇 가지 희미한 단서가 밤하늘의 점처럼 등장했지만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시간은 흘렀고 주모자를 찾아내려는 모든 노력은 점점 사건을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마지막 회의, 희미한 빛인가, 꺼진 촛불인가. 평소 날카로운 분석과 열띤 토론으로 가득하던 수사팀의 회의실엔 묘한 적막이 흘렀다. 피곤함에 찌든 눈빛들, 패배감에 잠식된 표정들로 가득했다. 늘 열정 넘치던 박 수사관조차 논쟁할 힘을 잃었다. 그럼 결국 이 모든 게 무의미였던 건가요? 박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쉰 목소리는 금이 간 듯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을 바라보았다. 김은 화이트보드 앞에서 잔뜩 적힌 메모들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형사님, 이 사건은 끝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김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1년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 침묵의 순간, 김은 테이블 위에 있던 나리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때 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형사님,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 이 일을 포기하길 원치 않아요. 하지만 벌써 이 임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점점 깊은 구덩이가 되고 있어요.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박의 음성은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인 외침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충혈된 눈으로 김을 쏘아보았다. 김은 고개를 돌리며 차분한 표정으로 박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했다. 박. 그는 천천히 그러나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동안 이 일을 왜 해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허울 좋은 명성과 칭찬 때문인가? 아니, 나는 이것을 나리와 같은 아이 한 명의 정의를 위해 하고 있어. 우리는 그 애를 어머니 품으로 돌려주지 못했어. 적어도 대답은 해야 하지 않겠나? 박은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꽉 쥔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방 안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찼다. 파멸 직전의 전 가족 수사팀이 희망을 잃어가는 동안
전나리의 가족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심리적 전쟁 속에 갇혔다. 알 수 없는 사고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누군가가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협박 편지가 나타났다. 경찰의 24시간 보호조차 그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어느 날 나리의 오빠 민호는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김 형사님, 그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목소리가 터질 듯했다. 경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건 어디에나 퍼져 있는 두려움뿐이에요. 우리가 대체 상대하는 게 뭔가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악마인가요? 김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묵직한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민호 쪽으로 걸어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고 말은 못하겠구나. 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나리가 대답 없이 우리 곁을 떠나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란 거다. 설령 너무 늦었더라도. 민호는 힘없이 웃음을 터뜨린 뒤 울기 시작했다. 늦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요. 나리는 떠났고 우리 아버진 미칠 것 같고 엄마는 매일 밤마다 어두운 방에서 울고 계세요. 형사님,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어둠이 우리 전부를 집어삼켰는데. 김은 민호의 말을 듣고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력감이 묻어 있었다. 암흑 속의 익명인물 절망이 온통 맴돌던 와중에도 김은 마지막 남은 자료를 박과 함께 분석하며 의미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그중 그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은진. 박은 인상을 찌푸리며 각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진, 이건 이번 달 블로그에서만 3번째 등장하는 건데요. 우리가 용병 해커를 통해 찾은 글로벌 금융 거래들과 다 얽혀 있어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뭔가를 지휘하는 암호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은진, 그림자 같은 존재. 이건우가 권력의 앞면이라면 은진은 그 그림자와 직결된 조종자일 가능성이 높다. 박은 크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이전과 똑같은 가설들 뿐인 건가요? 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가능성? 그게 뭐지? 그는 고개를 젖히며 탁자 위 단서를 가리켰다. 우린 가능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는 건 책임이지. 진실의 대가 그날 밤, 김은 기묘한 꿈을 꾸었다. 낡고 어두운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그의 몸을 둘러싼 어둠이 그를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다 나리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김 형사님, 부탁이에요. 절 잊지 말아주세요. 그는 땀에 젖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이 떨렸고 속마음이 그를 계속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라 종용했다. 그러나 그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이 진실을 드러낸다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잃어가는 사람들. 몇 주 후, 김은 동료 한 명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했다. 이미 수사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젊은 수사관으로 이번 사고 역시 단순 사고라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다. 그의 장례식은 무거운 침묵 속에 치러졌다. 그동안 사건을 위해 모든 걸 내놓았던 팀원들은 비로소 그들이 이 사건을 계속 쫓는 것이 그들 자신의 삶을 하나둘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박이 김 옆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우린 이 복잡한 체스판 위에 하찮은 말일 뿐이에요. 이 게임의 룰이 정확히 뭔지도 알지 못하고요. 김은 박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직도 결단력으로 빛났지만 이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다. 너는 떠나도 좋아, 박. 하지만 나는 못 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처음 전 가족의 눈을 본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 이건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김의 눈빛은 아직도 불타고 있었지만 그것은 희망의 불꽃일까? 아니면 그가 드디어 어둠의 구덩이에 완전히 빠졌다는 마지막 신호일까?